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눈이 한 번 내리면 사람의 허리춤까지 차올라 마을은 세상과 뚝 떨어진 고요한 섬처럼 변하곤 했는데, 그 마을 가장 안쪽 언덕 위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기와집 한 채가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이끼가 끼어 검푸른 빛을 띠었고, 기둥은 오랜 비바람에 씻겨 나이테가 굵게 드러났지만, 집을 지은 목수의 솜씨가 워낙 야무져서 그 어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늙은 아버지와 그의 눈이 되어주는 착하고 부지런한 딸 순영이가 단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영이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눈먼 아버지를 모시느라 고운 손마디가 거칠어질 날이 없었지만,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감돌아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따뜻한 밥을 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정성이 어찌나 지극한지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퍼질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으나 딸의 발자국 소리와 숨소리만 듣고도 기분을 알아차릴 만큼 귀가 밝았고, 딸이 정성껏 지어 올린 밥상을 받을 때면 우리 순영이 덕분에 내가 임금님 부럽지 않게 사는구나 하며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부녀의 삶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곳간에 가득 찬 쌀가마니보다 더 풍요로웠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산골 마을의 밤은 유난히 일찍 찾아와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기 무섭게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 일찌감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순영이는 늦은 밤까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며 아버지의 낡은 옷을 기우거나 헤어진 버선볼을 덧대곤 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에 묻어둔 밤이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심지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아버지는 아랫목에 앉아 딸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거나 지프로 새끼를 꼬며 소일거리를 하였습니다. 바깥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지나갔지만, 두 부녀가 머무는 방 안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침범할 수 없는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던 밤에 평화롭던 기와집의 정적을 깨뜨리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이가 막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호롱불에 심지를 낮추려던 찰나, 뒷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섞여 무언가 섬뜩하고 처량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굶주린 산짐승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소리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지더니 급기야 집 뒤편 담장 너머에서 바로 들리는 듯 생생하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늑대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통곡 소리 같기도 한,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하던 아버지도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순영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산짐승 소리치고는 너무나 구슬프고 음산하구나. 꼭 누가 우리 집 담벼락에 붙어서 울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는다. 아버지의 말에 순영이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버지, 걱정 마세요. 겨울이라 산에 먹을 것이 없어 짐승들이 마을 가까이 내려왔나 봐요. 문단속을 단단히 했으니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라고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순영이 역시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혹시라도 문이 열려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루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순영이가 마루 끝에 서서 귀를 기울이자 그 괴이한 울음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는데 마치 아우, 아우 하며 길게 뽐는 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휘감는 듯 했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짐승이 집 근처에서 울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순영이는 혹시라도 이 소리가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아버지를 위해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사발을 떠서 마루에 놓고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조상님, 부디 저희 집을 지켜주시고 이 흉한 기운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울음소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고 오히려 바람소리와 뒤섞여 마치 수많은 귀신이 집을 에워싸고 춤을 추는 듯한 환청마저 들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순영이와 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울음소리는 새벽 닭이 퇴를 치며 올 때쯤이 되어서야 거짓말처럼 뚝 그쳤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밤새 들려온 늑대 울음소리 이야기로 술렁거렸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저마다 지난밤에 들은 소리에 대해 한마디씩 보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그 소리 들었어? 꼭 늑대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 같지 않았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 개가 밤새 짖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혀서 벌벌 떨더라고. 보통 놈이 아닌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급기야 늑대 귀신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순영이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을 쓸면서 지난밤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짐승의 소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계적이고 일정한 박자가 느껴졌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통 짐승이라면 먹이를 찾거나 짝을 찾을 때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고 숨이 차면 끊어지기도 마련인데 어젯밤에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정해진 시간 동안 억지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끈질기고 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뒤뜰 담장 쪽으로 다가가 눈 위에 남겨진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밤새 내린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려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는 오직 바람이 그려놓은 물결 무늬만이 어지럽게 남아있을 뿐 짐승의 발자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팥죽을 쓰면서도 순영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잠을 못 주무신 탓인지 입맛이 없다며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셨고 연신 귀를 쫑긋거리며 바깥의 동태를 살피셨습니다. 순영아, 아무래도 우리 집에 뭔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나 보다. 내 평생 이런 흉측한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혹시 조상님 묘소에 탈이라도 난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버지의 걱정 어린 말에 순영이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지나가는 짐승일 뿐이에요. 제가 오늘 밤에는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불도 환하게 켜둘게요. 라며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그녀 자신도 오늘 밤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짧은 겨울이라 오후가 되자마자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집 안으로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순영이는 서둘러 대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마다 문풍지가 떨어진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부엌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어 방을 뜨끈하게 데우고 호롱불에 기름도 가득 채워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도 부녀는 일찍 자리에 눕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앉아 숨을 죽인 채 다가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산골의 밤은 정막 그 자체였고 가끔 지붕 위에서 눈이 쏟아지는 소리나 기둥이 뒤틀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예고도 없이 어젯밤에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우, 으아.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가깝고 더 크게 들려 마치 안방문 바로 앞에서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무언가 원망과 분노를 담아 토해내는 듯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이불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영이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엇 하나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소리가 나는 방향이 어제와 똑같이 집 뒤편 담장 너머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마을 어귀에 사는 지혜로운 박노인 댁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싶었으나 이 밤중에 눈길을 헤치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방문을 굳게 닫고 아버지 곁을 지키며 이 기나긴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포는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입니다. 순영이에게 이 기와집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있는 곳이자 눈먼 아버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끼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정체 모를 존재가 밤마다 찾아와 평화를 깨뜨리고 공포를 심어주고 있으니 순영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오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이 지켜온 터전이야. 늑대 귀신이든 뭐든 우리를 쫓아낼 수는 없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았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진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밤도 공포와 불안 속에서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영이가 마당에 나갔을 때 대문 앞에 낯선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같기도 하고 짐승의 것 같기도 한 기묘한 모양이었는데 눈이 녹아 질척해진 탓에 정확한 형체를 알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순영이는 빗자루로 발자국을 쓸어내려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발자국이 대문 앞에서 서성거린 흔적은 있는데 대문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간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하늘로 솟구친 것처럼 발자국의 시작과 끝이 모호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순영이의 의구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산짐승의 소행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순영이는 아침을 먹고 나서 마을 회관 근처로 나갔는데 이미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소리가 더 심하더구먼. 우리 집 애가 무서워서 경기까지 일으켰어. 순영이네 집터가 새서 그런가 봐. 옛날부터 그 집 뒤뜰에 오래된 고목이 있었는데 거기 귀신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잖아. 사람들은 걱정을 가장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순영이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순영이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네고 지나갔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집터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찾아오신 것일까?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영이는 길가의 핀 마른 풀꽃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겨울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버티는 저 풀꽃처럼 자신도 이 집과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앞을 보지 못하시니 모든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영이는 창고에 들어가 낡은 농기구들을 점검하고 담장에 무너진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담장 한 구석에 있는 쥐구멍 근처에서 낯선 털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뻣뻣한 털이었는데 개털 같기도 하고 늑대털 같기도 했습니다. 순영이는 그 털 뭉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헝겊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밤마다 울부짖는
그 존재의 정체를 밝힐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다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지만 동시에 모든 진실을 감추는 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순영이는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오늘 밤에도 찾아올 불청객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묵주를 돌리며 불경을 외고 계셨는데 그 소리가 마치 닥쳐올 재앙을 막으려는 간절한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순영이는 부엌에서 콩을 볶으며 고소한 냄새로 집안의 불안한 공기를 바꿔보려 애썼습니다. 탁탁 튀어오르는 콩 알갱이들처럼 그녀의 심장도 불안하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콩죽을 쑤어 드릴게요. 따뜻하게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아버지도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칠 때쯤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마을의 모든 개가 일제히 짖어대는 통에 온 마을이 떠나갈 듯 시끄러웠습니다. 순영이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마당으로 나갔는데 눈 내리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집 쪽으로 걸어오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낯익은 듯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듯하더니 인기척을 느낀 순영이가 누구세요? 하고 묻자 아무 대답 없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영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는데 그의 걸음걸이가 노인치고는 너무나 빠르고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이 밤중에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예의 그 울음소리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의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울부짖는 것을 넘어 마치 문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끼익, 끼익.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는 듣는 사람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순영아, 저것이 이제 방으로 들어오려는 모양이다. 어쩌면 좋으냐 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순영이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사람들을 조롱하듯 울음소리와 긁는 소리가 번갈아가며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교묘하고 악의적이었습니다. 순영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마을에서 가장 어른이신 박노인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이 일이 너무나 기이하고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넣어둔 털뭉치를 꺼내어 호롱불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털은 짐승의 털이라기엔 어딘가 거칠고 부자연스러웠으며 끝부분이 불에 그슬린 듯한 자국도 보였습니다. 순영이의 머릿속에는 어렴풋이 어떤 짐작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울음소리가 멈추자 기와집은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순영이는 아버지의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간 밤에 쌓인 눈을 뽀드득 뽀드득 밟으며 대문을 나서는 순영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그녀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밤새 내린 눈 위에는 또다시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담벼락에는 누군가가 흙탕물로 그려놓은 듯한 기괴한 무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순영이는 옷깃을 여미고 마을 회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과연
이 울음소리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하필 힘없는 부녀가 사는 이 기와집을 노리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멀리서 낯선 사내 하나가 순영이네 집을 가리키며 험상궂은 표정으로 무언가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이 아닌 듯 옷차림이 남루하고 눈빛이 번들거렸는데 순영이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급히 고개를 돌리고 사라졌습니다. 순영이는 그 사내가 어제 저녁 집 앞을 기웃거리던 삿갓 쓴 노인과 체격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더 구체적인 형체를 띠기 시작했고 순영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집과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순영이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밝았지만 순영이네 집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밤새 들려온 늑대 울음소리에 대한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듯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입을 타고 넘어다니며 살을 보태어 더욱 기괴한 이야기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을 내는 것도 잊은 채 삼삼오오 모여 순영이네 집 쪽을 흘금거리며 수군거렸는데 개중에는 그 집터가 원래 도깨비터라더라. 혹은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화를 입은 것이라며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순영이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타나자 시끌벅적하던 소리는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짐짓 딴청을 피우거나 서둘러 자리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 담긴 두려움과 기피함은 순영이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묵묵히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영이는 아버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욱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아버지 손에 쥐어드리며 아버지, 바깥 날씨가 많이 춥지만 햇살은 참 좋아요. 마을 사람들도 별일 없냐며 안부를 묻더라고요. 라며 선의의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속 깊은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떨리는 손으로 숨긴 그릇을 감싸쥐며 그래,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주니 고맙구나. 하지만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내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달한 눈가를 보며 순영이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고 반드시 이 기이한 일의 원인을 밝혀내어 아버지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순영이는 부엌 한 구석에 잘 말려둔 곶감 몇 개를 정성스럽게 싸서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사는 박노인의 집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 한양을 오가며 넓은 세상을 경험했고 학식이 풍부하여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지혜로운 어른이었습니다. 순영이는 박노인이라면 이 기막힌 사연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눈 덮인 언덕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박노인의 집 살인문은 언제나처럼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그가 아끼는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순영이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랑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안에서게 누구냐 들어오너라 하는 굵직하고도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방 안은 은은한 묵향과 구수한 잎담배 냄새가 어우러져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돋보기를 쓰고 낡은 서책을 읽고 있다가 순영이를 보자 빙그레 웃으며 안경을 벗어놓았습니다. 이 추운 날에 순영이가 웬일이냐. 얼굴색이 좋지 않은 걸 보니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게로구나. 박노인의 예리한 눈썰미에 순영이는 참았던 울컥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곶감을 내밀며 지난 며칠 밤 동안 겪었던 기이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늑대 울음소리, 담장 밑에 이상한 발자국, 그리고 삿갓은 사내의 수상한 행동까지 마치 실타래를 풀듯 차근차근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박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순영이의 이야기를 경청했는데 간혹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래 하며 맞장구를 칠 뿐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순영이의 이야기가 끝나자 박 노인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곰방대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아, 내 말을 잘 듣거라. 세상에 귀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짜 귀신은 요란하게 소리만 내며 사람을 겁주지 않는 법이다. 귀신은 본래 형체가 없으니 발자국을 남길 리도 만무하고 더욱이 일정한 시간에 찾아와서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것은 짐승의 습성도 아니요 귀신의 조화도 아니다. 박노인의 말에 순영이는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어렴풋이 의심하고 있던 부분을 박노인이 정확하게 짚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이어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필시 사람의 탈을 쓴 자가 꾸민 짓일 게다. 네 집을 노리는 자가 누구인지, 최근에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거나 네 집을 탐내는 자가 없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박 노인의 조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영이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짓이라면 아무리 교묘한 수법이라도 반드시 허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아내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순영이는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마당에서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형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눈도 안 보이시는데 이런 흉가에서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 목소리는 기름기 흐르듯 미끈거리고 과장된 억양이 섞여 있어 듣는 순간 거부감이 드는 소리였습니다. 순영이가 급히 마당으로 들어서니 말끔한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중년 사내가 햇마루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너스레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아버지의 육촌 동생뻘 되는 만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석은 젊은 시절 노름과 술로 가산을 탕진하고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인물인데 10수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순영이는 뜬금없는 그의 등장에 경계심을 품으며 아저씨,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만석은 순영이를 보자마자 과장되게 반가워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 이게 누구냐? 코올리게 순영이가 아니더냐. 정말 곱게 자랐구나. 내가 읍내 장터에서 장사를 좀 하는데 너희 집 소문을 듣고 걱정이 돼서 한달음에 달려왔다. 만석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탐욕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안방을 기웃거리고 기둥을 두드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만석은 다시 자리에 앉아 아버지에게 몸을 기울이며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제가 오면서 들어보니 이 집터가 아주 흉해졌답니다. 늑대 귀신이 씌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며칠 전 옆마을 김부자네도 귀신 들린 집을 고집하다가 줄초상을 치렀지 뭡니까. 그는 있지도 않은 끔찍한 이야기를 지어내며 아버지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그게 정말이냐? 그럼 우리 순영이도 위험하다는 말이냐? 하며 덜덜 떨었습니다. 만석은 이때다 싶었는지 더욱 목소리를 높여 그럼요. 당장이라도 이 집을 비우고 떠나셔야 합니다. 마침 제가 아는 사람이 싼값에라도 흉가를 사들여 구술하겠다고 하니 제게 맡기시고 읍내의 작은 방이라도 얻어 나가시는 게 상책입니다. 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순영이는 만석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이 대대로 살아온 터전이고 아버지와 저의 추억이 깃든 곳이에요. 아무리 귀신 소동이 있어도 집을 팔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순영이의 당차고 날선 반응에 만석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혀를 차며 짐짓점잖은 척 훈계하려 들었습니다. 어허, 어린 것이 뭘 모르는구나.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귀신한테 해코지라도 당하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다. 형님, 딸, 자식 앞길을 생각해서라도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만석은 순영이보다는 겁에 질린 아버지를 공략하는 것이 쉽다고 판단했는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집을 팔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영아, 만석이 말이 일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늙어서 괜찮지만 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는 죽어서도 어머니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아버지의 약한 모습에 순영이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만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걱정은 감사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오늘 밤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험한 말로 아버지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순영이의 완강한 태도에 만석은 기분이 상한 듯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습니다. 호의를 무시하다니.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찾아와도 나는 모른다. 그는 팻마루를 쿵쿵 울리며 내려와 대문을 박차고 나갔지만 나가는 길에 흘끔 뒤를 돌아보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련과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이 돌아간 후 집안에는 더욱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만석이 남기고 간 불길한 말들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묵주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영이는 그런 아버지를 달래며 억지로 미음을 몇 숟가락 뜨게 했지만 그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만석이 나타난 시점이 너무나 절묘했기 때문입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10년 넘게 연락 없던 친척이 나타나 집을 팔라고 부추기는 상황은 누가 봐도 수상했습니다. 박노인의 말씀대로 누군가 이 집을 노리고 꾸민 짓이라면 만석이 그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순영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어둠이 짙어지는 산자락 어딘가에서 만석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겨울바람은 어제보다 더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순영이는 아버지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신은 윗목에 앉아 호롱불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워 창호지 문이 찢어질 듯 펄럭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순영아, 만석이 말대로 우리가 떠나야 하는 건 아니냐? 하고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영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귀신은 없어요. 누군가 우리 집을 뺏으려고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꼭 밝혀낼 테니 안심하세요. 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순영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만약 진짜 귀신이라면 하는 일말의 두려움이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우, 크르르, 컹컹. 이번에는 늑대 소리뿐만 아니라 마치 여러 마리의 짐승이 싸우는 듯한 소란스러운 소리까지 더해졌습니다. 소리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다가 순식간에 지붕 위로 옮겨간 듯 쿵쿵거리는 진동까지 느껴졌습니다. 흙과 먼지가 천장에서 우수수 떨어지자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순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저것들이 이제 지붕을 뚫고 들어오려나 보다. 공포는 극에 달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순영이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귀를 곤두세우고 소리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분명 요란했지만 이상하게도 일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지붕 위를 쿵쿵거리는 소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정확히 같은 시간 간격을 두고 동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짐승이 날뛰는 것이라면 움직임이 불규칙해야 마땅한데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정해진 동선을 따라 왕복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늑대 울음소리도 숨을 고르는 틈이 너무나 일정했습니다. 진짜 짐승이라면 흥분했을 때 호흡이 빨라지거나 거칠어져야 하는데 이 소리는 마치 필이나 악기를 부는 것처럼 호흡의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순영이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를 겁주려는 사람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칼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재를 한 줌 쥐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서 순영아, 뭘 하려는 거냐? 하고 물었지만 순영이는 아버지, 쥐를 잡으려면 쥐구멍을 막아야지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어요. 라며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며 소리가 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담장 위를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머리에는 뿔 달린 짐승의 탈 같은 것을 쓰고 있어 괴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순영이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그림자는 한참 동안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괴성을 지르더니 집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지루해졌는지 다시 담장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순영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았습니다. 놈이 담장을 넘을 때 밟는 디딤돌의 위치, 작지 않은 지점, 그리고 도망가는 방향까지 꼼꼼하게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놈이 남긴 흔적이 눈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박노인이 말했듯이 진짜 귀신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가짜 귀신은 반드시 꼬리를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순영이는 내일 밤에는 놈을 확실하게 잡을 함정을 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소란이 잦아들자 지친 아버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순영이는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공포와 고단함이 배어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이 못된 짓을 벌이는 놈들을 잡아내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게요. 순영이는 밤새 꺼지지 않은 호롱불 아래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에는 눈보라가 잦아들고 있었지만 순영이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번들거리는 눈빛과 담장 위의 괴상한 그림자가 겹쳐지며 다가올 결전의 시간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오르자 순영이는 마당으로 나가 밤새 난동을 부린 흔적을 살폈습니다. 예상대로 담장 아래와 지붕 처마 밑에는 흙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순영이는 더 이상 그 발자국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범인의 실체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발자국 크기를 자신의 손으로 재어보고 놈이 쓰고 있던 탈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털오라기 몇 개를 더 주워 모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순영이는 마을 장정들과 박 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계획을 세우며 오늘 밤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밤이 되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마을 저편에서 까치가 깍깍 울며 새로운 손님이 올 것을 알리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그 손님이 반가운 손님이길 바라며 순영이는 굳게 닫힌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겨울에는 노루 꼬리만큼이나 짧아 아침나절이 지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어느새 서산에 해가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순영이는 밤새 긴장했던 탓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놈의 꼬리를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쓰던 작은 호미를 챙겨들고 다시 담장 밑으로 다가갔는데 밤사이 내린 서리가 녹으면서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들이
조금 더 선명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처럼 보였지만 순영이가 호미 끝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이상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발톱 자국이 아니라 사람이 씻는 집신 바닥에 나무 토막 같은 것을 덧대어 짐승 발자국처럼 보이게 만든 아주 조잡하고 인위적인 흔적이었습니다. 순영이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사람의 공포심을 이용해 남의 보금자리를 빼앗으려는 치졸하고 악랄한 범죄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더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담장 틈새에 끼어 있는 헝겊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시나무 가지에 걸려 찢어진 듯한 그 천조각은 짙은 남색 무명천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흔히 입는 옷감이 아니라 장사치들이나 짐꾼들이 즐겨 입는 질긴 재질이었습니다. 순영이는 그 천조각을 집어들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다녀간 만석의 옷차림은 비단 두루마기였으니 그의 것은 아니겠지만 만석과 함께 다니던 하인이나 그가 고용한 왈패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확신이 서자 순영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대는 귀신도 도깨비도 아닌 그저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을 해하려는 비겁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으나 아버지가 받을 충격을 걱정하여 잠시 말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제가 오늘 낮에 꿈을 꾸었는데 조상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라며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여전히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당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만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하고 눈매가 험상궂은 사내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그들은 마치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온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만석은 캔마루에 걸터앉아 곰방대를 딱딱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아직도 짐을 안 싸셨습니까? 오늘 밤이 고비라니까요. 제가 모셔온 이분들은 용한 퇴마사들인데 이 집 기운이 너무 흉해서 오늘 밤에 당장 구슬하거나 집을 비우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거라고 하십니다. 만석이 데려온 사내들은 퇴마사라기보다는 장터의 건달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집안을 노려보았습니다. 순영이는 부엌에서 나와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입니까?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당장 나가세요. 순영이의 서슬퍼런 기세의 건달 중 하나가 흠칫 놀라는 눈치였으나 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이 맹랑한 것 좀 보게. 어른이 걱정해서 도와주러 왔으면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형님,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만석은 일부러 아버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며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벌벌 떨며 순영아, 그러지 말고 아저씨 말씀 좀 들어보자.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며 나약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순영이는 아버지의 약해진 마음을 이용하는 만석이 너무나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만석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우리를 걱정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이 집을 헐값에 넘겨받아 무슨 꿍꿍이를 벌이려는 거예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순영이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만석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순영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내 호의를 의심해? 좋다.
어디 오늘 밤 늑대 귀신한테 잡혀가서 뼈도 못 추려봐라.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빌어도 나는 모른다. 만석은 씩씩거리며 사내들을 데리고 대문을 나갔지만 나가는 길에 마당에 있는 장독을 발로 착 깨뜨리는 등 분풀이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장독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에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뒤집었었고 순영이는 깨진 독 조각을 치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석의 행동은 도를 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조급함은 순영이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가 저토록 서두르는 것은 무언가 찔리는 구석이 있거나 시간이 지체되면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영이는 흩어진 된장을 주워 담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밤이다. 오늘 밤의 끝을 봐야 한다. 그녀는 깨진 장독 조각 중 날카로운 것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다시는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해는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고 결전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영이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은 이미 마을 청년 몇 명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손에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함께 의협심이 엿보였습니다. 순영이는 박노인과 청년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집신 자국과 헝겊 조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늘 밤놈들이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놈들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올 때 항상 디딤돌을 밟고 뛰어내려요. 그곳에 함정을 파놓으면 꼼짝없이 당할 거예요. 순영이의 치밀한 계획에 박노인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인 줄만 알았던 순영이가 제법이구나. 우리도 네 신호만 기다리고 있겠다. 집으로 돌아온 순영이는 본격적으로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광에 들어가 고운 콩가루와 아궁이에서 긁어모은 재를 한 바가지 가득 퍼왔습니다. 콩가루는 밟으면 미끄러지기 쉽고 재는 눈에 들어가면 앞을 못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놈들이 주로 착지하는 담장 및 디딤돌 주변과 마당 통로에 콩가루를 듬뿍 뿌리고 그 위를 얇게 눈으로 덮어 감쪽같이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위에는 참기름을 발라 미끄럽게 만들고 곳곳에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뿌려두어 함부로 발을 딛지 못하게 조치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놈들이 방심하고 뛰어들었을 때 치명적인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순영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징을 꺼내 닦았습니다. 이 징은 마을 잔치 때나 쓰던 것이었지만 오늘 밤에는 놈들을 잡는 신호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징을 안방 문 뒤에 숨겨두고 아버지에게는 오늘 밤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귀를 막고 계세요. 제가 다 해결할 테니 저만 믿으세요.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비장한 모습에 겁을 먹으면서도 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순영이가 하라는 대로 하마. 부디 몸조심하거라. 아버지의 떨리는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순영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저녁상을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차려드리고 자신도 든든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사위가 고요해지자 순영이는 방 안의 불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직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볼 수 있게 만든 작은 틈만이 세상과 연결된 통로였습니다.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눈이 쌓여 있어 희미하게 사물의 형체를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밤, 순영이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징채를 꽉 쥐고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멀리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잠시 후 담장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늑대 울음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우, 크르르. 그런데 오늘따라 그 소리가 왠지 맥 빠진 듯 들렸습니다. 아마도 며칠째 계속된 연극에 놈들도 지쳤거나
아니면 오늘 밤에 결판을 내겠다는 생각에 긴장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담장 위로 검은 그림자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순영이는 숨을 멈추고 그 그림자를 주시했습니다. 놈은 머리에 늑대 탈을 쓰고 몸에는 짐승 가죽을 덧대어 입어 영락없는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놈은 담장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잠시 동태를 살피더니 이 집구석도 이제 끝이다라고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제 만석과 함께 왔던 건달 중 한 명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순영이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놈은 자신만만하게 담장 아래로 뛰어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라면 쿵 소리를 내며 마당을 휘저었을 테지만 오늘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놈이 뛰어내리려는 그곳에는 순영이가 정성껏 뿌려둔 콩가루와 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이는 징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결정적인 순간을 노렸습니다. 놈이 허공을 가르며 몸을 날리는 순간 순영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지금이다. 그녀는 속으로 외치며 문을 박차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올라오는 또 다른 녀석이 있었는데 그는 손에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 집에 불을 지르거나 큰 소동을 벌여 강제로 쫓아내려는 속셈인 듯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수준을 넘어 집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영이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횃불이 있으면 놈들의 얼굴을 더 똑똑히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앞선 놈이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으라차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놈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쭉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의 몸이 우스꽝스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콩가루를 밟은 집시는 얼음판 위에 썰매처럼 쭉 미끄러져 나갔고 중심을 잃은 놈은 어쿠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엉덩방아를 댔으며 나뒹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쓰고 있던 늑대 탈이 벗겨져 나갔고 놈은 고통스러운 듯 허리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뒤따라 담을 넘으려던 횃불 든 놈도 앞선 놈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멈칫하다가 기름 바른 기와를 밟고 휘청거렸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순영이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징을 잇는 힘껏 두드렸습니다. 징, 징, 징.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하늘을 찢을 듯한 징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산신령을 깨우는 천둥 소리처럼 우렁찼고 당황한 놈들의 귀에는 저승사자의 호출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도둑이야, 강도야, 사람 살려. 순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징을 계속 쳤습니다. 마당에 넘어진 놈은 콩가루를 뒤집어 쓰고 콜록거리고 있었고 담장 위의 놈은 횃불을 떨어뜨리고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징소리가 울리자마자 마을 어귀와 뒷산 언덕에서 와 하는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노인과 미리 약속한 마을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순영이의 집 주변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횃불로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악행을 저지르려던 놈들은 갑작스러운 빛과 사람들의 등장에 쥐구멍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순영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징을 멈추고 바닥에 나뒹구는 놈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늑대 귀신 행세를 하며 우리 아버지를 괴롭힌 죄,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마당에 넘어진 놈은 도망가려 발버둥 쳤지만 바닥에 뿌려진 콩가루 때문에 일어서려 할수록 미끄러지기만 했습니다. 마치 끈끈이 주걱에 걸린 파리처럼 허우적대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담장 위에 있던 놈은 도망치려다가 마을 청년들이 던진 돌팔매에 맞아 악 소리를 지르며 마당 안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순영이는 놈들이 꼼짝 못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우두머리 만석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순영이는 횃불을 든 청년들에게 저놈들을 묻고 뒤에서 숨어 지켜보는 자가 있는지 찾아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집안에서 떨고 있던 아버지도 밖에 소란스러움과 순영이의 당당한 목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왔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분위기가 반전되었음을 직감한 아버지는 순영아, 네가 해냈구나. 귀신을 잡은 거냐?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영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네, 아버지. 귀신이 아니라 못된 도둑놈들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라며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마당은 콩가루와 재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지만 그 어지러운 풍경조차 순영이의 눈에는 승리의 전리품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놈들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뒤에 숨은 만석을 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왔고 박노인은 뒷짐을 지고 엄한 표정으로 쓰러진 놈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영이는 벗겨진 늑대 탈을 집어들어 박노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이 흉측한 탈을 쓰고 밤마다 우리 아버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박노인은 탈을 받아들고 혀를 차며 놈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치,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단 말이냐. 그의 호통 소리에 놈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길고 긴 밤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춤을 추듯 일렁이며 어둠을 몰아낸 마당은 그야말로 대낮처럼 환했고 수십 개의 불빛 아래 드러난 광경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콩가루와 재를 뒤집어 써서 하얗게 변해버린 괴한들은 마치 밀가루통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쓰고 있던 흉측한 늑대 탈이 벗겨져 바닥에 나뒹굴자 그들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놈들의 팔을 뒤로 꺾어 포승줄로 단단히 묶으며 이놈들 멀쩡하게 생긴 놈들이 할 짓이 없어 귀신 노릇을 해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순영이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놈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역시나 어제 만석과 함께 와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그 건달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기 바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신 박노인이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나와 놈들 앞에 섰습니다. 박노인의 서슬퍼런 눈빛의 놈들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박노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놈들은 이 마을 사람이 아니렸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패륜적인 짓을 저질렀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관아에 넘겨 엄벌을 받게 할 것이다. 관아라는 말에 겁을 먹은 놈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만석이라는 양반이 돈을 줄 테니 이 집 식구들을 겁주어 쫓아내 달라고 해서 놈들의 입에서 만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럴 줄 알았다는 탄식과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담장 밖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치 빠른 청년 몇 명이 횃불을 들고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더니 잠시 후 이놈 잡아라, 여기 숨어 있었다 하는 외침과 함께 누군가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가시 비뚤어지고 도포 자락이 찢어진 채 질질 끌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일이 틀어진 것을 보고 도망치려 했으나 깊게 쌓인 눈에 발이 빠져 허우적대다가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만석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걱정이 돼서 와본 것뿐인데 이 무식한 놈들이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다니요. 순영이는 만석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만석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저씨가 시킨 일이라고 다 자백했어요. 어떻게 한 핏줄인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순영이의 눈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배신감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었던 친척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만석아, 내가 너를 친동생처럼 아꼈거늘. 네가 어찌 눈먼 나를 속이고 조상님 뵙기 부끄러운 짓을 한단 말이냐. 아버지의 절규에 마을 사람들도 숙연해지며 만석을 향해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박노인이 혀를 차며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 이 집이 어떤 집인가? 자네 조상들이 피땀 흘려 지은 집이고 눈먼 형님이 평생을 지켜온 터전일세.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리고 귀신 소동까지 버리다니 자네는 사람의 탈을 쓴 늑대나 다름없네. 박노인의 꾸짖음은 매서운 회초리보다 더 아프게 만석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는지, 아니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했는지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노름빚에 쫓기다 보니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이 집을 팔아 빚을 갚고 한몫 챙기려던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만석의 자백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저런 천하의 몹쓸 놈 하며 당장이라도 멍석말이라도 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영이는 사람들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여러분, 멈춰주세요. 물론 저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크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핏줄입니다. 폭력으로 해결하면 우리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영이의 의연하고 침착한 모습에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은 멈칫하며 물러섰습니다. 순영이는 한숨을 내쉬며 만석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저씨, 오늘 일은 관아에 고발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 마을에 발을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것이 제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예요. 순영이의 말에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거라. 다시는 내 눈, 아니, 내 귀에 네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멀리 떠나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석과 그가 고용한 건달들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박노인이 엄하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당장 이 마을을 떠나라. 만약 날이 밝았는데도 마을 어귀에서 어슬렁거리는 꼴이 보이면 그때는 마을 법대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만석과 패거리들은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올 때의 거만한 태도와는 달리 초라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놈들이 사라지고 나니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이번 고요는 공포가 아닌 안도감이 깃든 평온함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순영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웃 아주머니가 재빨리 부축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순영아, 네가 참말로 큰일했다. 이 어린 것이 그 무서운 밤들을 어떻게 견뎌냈누. 아주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순영이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영이와 아버지를 둘러싸고 고생했다, 장하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횃불의 따스한 온기가 차가운 밤 공기를 녹이듯 사람들의 정이 순영이네 집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마당은 엉망이었습니다. 콩가루와 재, 그리고 깨진 기왓장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을 사람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빗자루를 들고 콩가루를 쓸어내고 어떤 안악은 물동이를 날라 바닥을 닦았습니다. 콩가루가 눈처럼 내렸구먼. 귀신 잡는 데는 콩가루가 약이라더니 그 말이 맞네 그려. 마을 아저씨의 농담에 사람들은 와하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공포와 긴장이 웃음소리와 함께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마당을 치우는 모습은 마치 잔칫날의 풍경처럼 정겨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박노인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늦었고 날도 추운데 다들 고생 많았소.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니 순영이가 괜찮다면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씩 나누고 가는 게 어떻겠나? 순영이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그렇지 않아도 도와주신 분들께 대접할 것이 없나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차린 건 없지만 부엌에 끓여놓은 시래기 국과 밥이 있으니 좀 드시고 가세요. 순영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와 시래기 삶는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밖으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군침을 삼키며 마루와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순영이는 큰 양푼에 밥을 넉넉히 퍼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시래기, 국을 국그릇마다 가득 채워 날랐습니다. 이웃집 안악들도 부엌으로 들어와 김치를 썰고 상을 차리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추운 겨울밤에 함께 나누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꿀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후후 불어가며 국물을 들이켰고 얼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캬, 국물 맛이 끝내주는구먼. 순영이 손맛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쏙 빼닮았어. 여기저기서 칭찬이 쏟아지자 순영이의 볼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아픈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따뜻한 음식 냄새에 둘러싸여 모처럼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난 며칠간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꽃을 피웠습니다. 나는 처음에 진짜 늑대인 줄 알고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나는 순영이가 징을 칠 때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서로의 무용담과 겁쟁이 같았던 모습을 털어놓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박노인은 곰방대를 물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사람 사는 정이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웃는 것이 우리네 마을 인심 아니겠나. 오늘 순영이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우리 마을의 길이 남을 이야기야. 박노인의 덕담에 순영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에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순영이를 불렀습니다. 순영아, 이리 좀 와보렴. 순영이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자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딸의 손을 찾아 꼭 쥐셨습니다. 내 눈이 멀어 너에게 짐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네가 나보다 훨씬 강하고 훌륭한 어른이 되었구나. 이 아비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닦아드리며 순영이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계시기에 제가 이 집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눈이 되고 지팡이가 되어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죠. 부녀의 따뜻한 대화에 주변 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져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가고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며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기운이 다시 찾아온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서로의 집을 더 잘 살펴주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지. 늑대 귀신 따위가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말이야. 청년들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든든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영이는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더 이상 춥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쾌함이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자리가 파할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순영아, 문단속 잘하고 푹 자거라. 내일 아침에 또 들르마.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영이는 대문 앞까지 나가 마을 사람들을 배웅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멀어져 가는 사람들의 행렬은 마치 굽이치는 강물처럼 보였고 그 불빛은 순영이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꺼지지 않을 등불처럼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노인이 나가며 순영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발 뻗고 편히 자거라. 내일은 해가 더 밝게 뜰 게다. 박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순영이는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다시 둘만 남은 집. 하지만 그 적막함은 예전에 두려운 적막함과는 달랐습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쳐진 듯한 안정감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 소리도 더 이상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영이는 마당에 떨어진 콩가루 자국을 마저 쓸어내며 내일 아침에는 깨끗해진 마당에 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를 기대했습니다. 집은 다시 평화로운 안식처로 돌아왔고 늑대 귀신의 전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질 우스갯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남은 불씨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밤의 끝자락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눈부셨습니다. 밤새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횃불의 열기와 사람들의 함성은 새벽 안개와 함께 사라졌고 마당에 가득했던 콩가루와 재의 흔적 위로 밤사이 하얀 눈이 살포시 내려와 모든 것을 깨끗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순영이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코끝에 닿는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의 그 매섭고 날카롭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상쾌하고 맑은 아침의 기운만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지붕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똑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집이 기지개를 켜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순영이는 가슴을 활짝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제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아버지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시작된 이후로 늘 선잠을 자거나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던 아버지가 이토록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순영이는 아버지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규칙적으로 들리는 숨소리와 평온하게 풀어진 미간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밤의 그 소동이 아버지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테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공포의 뿌리를 뽑아내는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순영이는 아버지가 깰 때까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묵은 쌀을 씻어 안치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찌개 끓는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 즈음 아버지는 아침인가 보구나 하며 개운한 목소리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아침 밥상머리에서 아버지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고는 순영아, 지난밤에는 정말 꿀맛 같은 잠을 잤다. 꿈속에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나와서 집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웃어주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근심이 사라지고 핏기가 돌아 한결 젊어 보이셨습니다. 순영이는 아버지의 숟가락 위에 따뜻한 두부를 올려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늑대 귀신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집이 되었으니까요. 순영이의 말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딸에 대한 대견함과 고마움이 가득한 손길로 순영이의 손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두 부녀의 아침 식사는 소박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를 차려놓은 왕의 수라상보다도 풍요롭고 행복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영이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가면 전에는 수군거리며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말을 붙였습니다. 순영이 왔니? 어제 네가 징을 칠 때 내 가슴이 다 뻥 뚫리는 것 같더라. 그 만석이 놈 마을에서 쫓겨나면서 아주 혼쭐이 났다고 하더라. 다시는 우리 마을 근처에도 얼씬 못할 게야. 사람들은 늑대 귀신 소동을 이제는 하나의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순영이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순영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제 순영이네 집은 귀신 들린 흉가가 아니라 효심 깊은 딸이 지켜낸 복받은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자 집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도 자연스럽게 걷히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순영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당을 둘러보며 허허, 마당이 아주 훤해졌구나. 집 주인 마음이 편안하니 집도 덩달아 빛이 나는 모양이다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박노인은 품에서 귀한 약재 한 첩을 꺼내어 순영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기력 회복하시라고 지어온 보약이니라.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테니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시라고 전해드려라. 순영이는 박노인의 세심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나도 돕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더냐. 이 집은 네가 지킨 것이다. 박노인의 말씀은 순영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길고 추웠던 겨울이 물러가고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봄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졸졸졸 노래하며 흐르기 시작했고 회색빛이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났습니다. 순영이네 집 뒤뜰 담장 및 늑대 흉내를 내던 자들이 밟고 다녔던 그 자리에도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상처를 덮어주었습니다. 순영이는 겨우내 닫아두었던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봄바람은 늑대 울음소리 대신 향긋한 흙내음과 꽃내음을 실어 날랐고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 부부는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순영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깻마루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즐기며 아, 햇살이 참으로 따뜻하구나. 바람결에 실려오는 매화 향기가 아주 좋네 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순영이는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일구며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고 흙을 다독이는 순영이의 손길에는 집에 대한 애정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텃밭 농사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흙이 부드럽고 기름진 게 무엇을 심어도 쑥쑥 자라겠어요. 순영이의 밝은 목소리에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그럼 우리 순영이 손길이 닿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느냐. 나중에 상추가 자라면 고기라도 한 근 끊어다가 쌈을 싸먹자꾸나 하며 소박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영이는 밭일을 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지만 비바람을 막아주고 가족의 추억을 지켜주는 이 집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때 두려움에 굴복하여 만석의 꼬임에 넘어가 집을 팔고 떠났다면 지금의 이 평화와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깃들어야 비로소 진정한 집이 된다는 것을 순영이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땀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계절을 보내며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치우며 그렇게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 귀신 사건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놀 때 늑대 탈을 쓴 흉내를 내며 어흥 콩가루 맛 좀 볼래? 하고 장난을 쳤고 어른들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그때 순영이가 징을 치던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 같았지 하며 추억을 곱씹었습니다. 만석에 대한 소문도 들려왔는데 그가 마을을 떠나 먼 타지에서 죗값을 치르듯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순영이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저 남에게 해끼치지 말고 착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라며 담담하게 넘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미움이나 원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의 평온함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감사함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에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순영이는 텃밭에서 갓 뜯은 쑥으로 향긋한 쑥국을 끓이고 겨우내 잘 익은 김장김치를 꺼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사랑방에서 새끼를 꼬던 아버지도 허허 냄새만 맡아도 봄이 온 게 느껴지는구나 하며 반기셨습니다. 호롱불 아래 마주 앉은 부녀의 그림자가 벽에 다정하게 일렁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늑대 울음소리가 사라진 밤의 정적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 위에 평화롭게 떠있는 작은 배처럼 아늑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순영이는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밤의 하늘은 맑고 깊어서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소쩍새가 구슬프게 울었지만 예전처럼 무섭거나 처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순영이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지난 겨울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밤들, 용기를 냈던 순간들, 그리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지켜낸 집,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한 뼘 더 성장시킨 밑거름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의연하게 맞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루로 나오시더니 순영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순영아, 밤바람이 차지 않으냐? 아버지가 걱정스레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바람이 아주 부드러워요. 이제 정말 봄인가 봐요. 순영이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이 못난 아비 때문에 고생만 시키는구나. 그래도 네가 있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순영이는 말없이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숨결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순영이네 기와집도 어둠 속에 고요히 잠겨들었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든든한 담장과 튼튼한 대문,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쏴아 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집을 지키는 산신령님이 불러주는 평화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순영이는 아버지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자신도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은 노곤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눈을 감자 향긋한 쑥 냄새와 아버지의 온기가 온몸을 감싸며 스르르 잠이 쏟아졌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밤마다 늑대 귀신이 울부짖던 그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효심 깊은 딸과 지혜로운 어른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여전히 순영이와 아버지가 서로를 의지하며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바람을 맞으며 가을에는 낙엽을 밟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먹고 지켜낸 소중한 것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빛난다는 사실을 밤하늘의 별들이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바람이 자고 새들이 둥지로 돌아간 깊은 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영이네 집마루에 비치던 따뜻한 봄 햇살처럼 여러분의 꿈속에도 평온하고 따스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밤바람에 실려보내고 이제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